그리스의 수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조정 훈련으로 온몸이 물에 젖은 한 남학생이 책상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한국인 여성이 들어오더니 학생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무시하던 학생은 이내 노트북의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당황한 듯 입술까지 떨며 이 모든 것이 진짜냐고 묻습니다. 과연 그리스 남학생과 한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의 청소년 조정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베이키라고 합니다. 청소년 대표팀이기는 하지만 약 1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얼마 전 한국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를 비롯한 다양한 선수들의 높은 기록으로 많은 기업들의 후원이 있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 기업의 후원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리스 청소년 조정팀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재정위에서는 청소년 조정팀 자체를 해체하면 안 되겠냐며 꾸준한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큰 좌절감에 빠졌던 저는 결국 저의 SNS 계정에 그리스의 청소년 조정팀의 어려움을 알리게 되었고 글을 올리고 약 일주일 후 한국의 한국제고등학교에서 예체능 입학 지원 제도와 함께 저희의 청소년 조정팀의 훈련 비용까지 후원하겠다는 뜻밖의 제안이 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 아니냐면서 후진국이라는 이유로 저의 한국행을 거부하셨고 저는 그래도 조정이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에 몇몇 선수들과 함께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화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처음 경험한 해외여행인 한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리스라는 좁은 나라에서만 살아오던 저에게 한국은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모든 곳이 쾌적한 것은 물론 공항에서부터 그리스의 공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신기한 것들이 많이 보였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와준 동료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격차가 100년 이상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한국은 굉장한 기술의 선진국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기했던 것은 인천공항 근처에 있던 무인 편의점 시설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한국 고등학교 직원분은 저에게 지도를 보내주며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문자로 보내주셨고 그 설명 중에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라는 요청도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그리스에서는 편의점이라는 시설 자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중심 수도인 아순시온이 아니면 편의점을 이용하기조차 힘든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공항 근처에만 10개가 넘는 편의점이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대폰의 지도를 활용해 인천공항 외부의 한 편의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편의점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와 대표팀 소속 친구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1분이라도 빨리 교통카드의 금액을 충전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편의점 외부의 출입문에는 이상한 카드를 꽂으라는 영어 안내문만 적혀 있었고 내부에는 주인도 없는 것은 물론 아무리 문에 손을 가져다 대도 문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 처음 보는 편의점 시스템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식은땀까지 흘러내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이 편의점 입구로 다가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입구에 있는 단말기에 꽂아 넣었고 그 순간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더군요. 한국인분은 당황한 저희의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능숙한 영어로 이건 한국의 무인 편의점인데 사용을 하려면 신용카드를 꽂으면 문이 열린다며 정말 믿기 어려운 무인 편의점의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저와 동료 선수들은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는 길거리 노점상의 도난 사고가 너무 심각해서 조금 규모가 큰 대형 상점이다. 편의점 옆에는 항상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거나
경호원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편의점은 그리스보다 훨씬 큰 규모와 많은 종류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주인도 없이 그저 여권이나 카드 하나로 출입이 가능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무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는 곧바로 한국인 분의 뒤를 따라 여권 카드를 꽂고 무인 편의점의 문을 열어보았고 그것은 엄청난 기술적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또한 한국의 무인 편의점 내부는 무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물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탓인지 영어로 자동 번역되는 디지털 가판대까지 사용하고 있어 물건을 사기에도 너무나 편리했는데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미래의 도시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무인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엄청난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내부에는 정말 가게를 지키는 주인은 아무도 없었고 물건들도 딱히 그리스에서처럼 시외에 묶여 있거나 자물쇠로 잠겨진 것이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주머니에 물건을 훔쳐서 넣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외국인들까지도 무인 편의점 내부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와 대표팀 친구들은 위험한 나라 그리스와 너무나 비교되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몇몇 친구들은 세상에 이렇게 편리하고 양심적인 나라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무인 편의점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바코드를 찍어 버스 카드를 충전하는 24시간 무인 충전 시스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편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함. 이러한 디지털 시설들을 보며 그리스가 굉장히 수준이 낮게 느껴졌어요. 저와 동료 선수들은 무인 편의점에서 무려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 누구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한 상태라 저는 곧바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고 일단은 지하철을 타라는 한국인 관계자분의 요청에 근처에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저를 포함한 조정 대표팀 선수들은 처음 겪은 해외여행인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고 그리스와 달리 모든 인프라가 너무나 편리한 한국의 모습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는 공항까지 마치 모두가 하나의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편리함은 그리스에서 조정 훈련을 한번 하기 위해 거의 20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하는 인프라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인생에서 처음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리스에서는 아직까지도 교통 지하철이 없어서 대부분의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사용되기에 저와 조정 대표팀 선수들은 인생에서 처음 그것도 한국의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철의 내부로 걸어 들어간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타는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페와 편의점, 심지어는 옷을 살 수 있는 옷가게까지 지하철 지하 통로에 자리 잡고 있었어. 저는 어떻게 지하철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지하철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까지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바로 옆에 있던 외국인 도움센터로 달려가 한국인 직원분에게 지하철의 이용과 안내를 부탁했는데요.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제가 지하철이 없는 그리스에서 왔다고 하자 너무나 놀라시면서 시간이 괜찮다면 한국의 지하철을 조금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앞서 저희가 봤던 옷가게와 카페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더군요. 자신을 이태민이라고 소개한 직원분께서는 능숙한 영어로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이처럼 카페나 식당,
더 나아가서는 옷까지 구매할 수 있다며 소개를 해주셨고, 저는 실제로 지하철의 옷가게를 처음 마주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경보장치나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옷들이 그저 지하철 통로 한복판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해도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냐면서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길거리 벤치나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에 아주 잠깐 장바구니를 내려놓거나 가방이라도 내려놓으면 곧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나라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앞선 무인 편의점도 그렇지만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민 씨는 한국에서는 이처럼 지하상가에서 옷을 판매해도 대부분 도난 사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셨고, 심지어 원한다면 간단한 착용이 가능한 옷의 상위일 경우 지하철 통로에서 옷을 입어보는 경우도 많다며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그리스와는 다른 세상일 정도로 엄청난 의식의 수준을 이룬 것 같아 저와 조정 대표팀 소속 선수들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태민 씨의 안내를 따라 처음 탑승해본 지하철 내부에서도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살면서 지하철을 처음 타본 자는 마치 공항의 비행기와 똑같이 쾌적하고 넓은 내부를 갖춘 한국의 지하철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의 벽면에 있던 공용 스팀 다리미였습니다. 저희가 탑승했던 칸은 직장인분들이 주로 타고 있었는데, 실제로 몇몇 한국인 직장인분들은 벽에 붙어있는 공용 스팀 다리미로 옷의 주름을 없애고 계셨고, 저는 조정대회 때문에 아주 잠깐 경험했었던 영국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지하철은 이미 지하철 바닥에서부터 먼지와 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 앉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움이 느껴졌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가 상당히 쾌적한 것은 물론 시원한 에어컨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나의 움직이는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 있던 공용 스팀 다리미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 양복의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있었고, 뜨거운 고온으로 내부 살균까지 된다는 지하철 공용 다리미는 자동으로 소독까지 되는 놀라운 편의시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선수가 작은 목소리로 저희를 부르더니 지하철 끝에 또 다른 신기한 것이 있다며 빨리 따라오라고 했고, 저는 이번에는 또 어떤 한국의 대단한 편의시설일까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도착한 지하철의 끝쪽에는 휴대용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내부에는 무료 생수가 가득 채워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물을 꺼내 마실 수 있는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직 그리스에서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도 물값을 따로 받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물값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하철 내부에서마저 이렇게 비싼 불을 휴대용 냉장고를 이용해 지하철 내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냉장고를 이용하려던 한 외국인 분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이냐며 간단한 질문을 건넸고, 미국에서 왔다던 외국인 여행객분은 저와 똑같이 지하철에서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는 휴대용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는데요. 그리스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마저 상상만 하던 편의시설들이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곧바로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한국 지하철의 스팀 다리미 시설과 휴대용 냉장고를 보내며 마치 한국 홍보대사가 된 듯 한국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한 저와 선수들은 한국인 고등학교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지하철에서 내려 편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이용해 출구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버스를 타더라도 목적지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도시가 나왔는데 한국은 지하철 출구로 나오자마자 한국인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고등학교가 바로 눈앞에 보였고 학생들마저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저희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약 5분 뒤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저희를 직접 맞이하러 학교 정문으로 나오셨는데요. 예체능과 관련된 글로벌 후원을 하고 있다던 한국의 국제 고등학교는 저희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조정에 대한 여러 후원을 약속하셨고 일단은 한 달 동안 한국의 청소년 조정팀과 같이 합숙을 하며 훈련을 받아보자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 조정팀과 처음 만나 악수를 하던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키가 180 이상이 넘는 한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어째서인지 저희보다 훨씬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격투기 선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조정팀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면 고등학생들의 체격이 이렇게나 좋을까라는 좌절감까지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그리스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이라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저 집에서 죽을 끓여와서 먹거나 굶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고등학교는 급식이 마치 그리스에서의 호텔 뷔페처럼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 학생들이 왜 그렇게나 키가 큰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시던 관계자분께서는 마침 점심시간이니 함께 급식을 먹어보자고 하셨고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호화스러운 급식이 전부 무료라면서 영양학적으로도 전부 계산이 된 것이니 많이 먹고 체격을 키워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스에서는 고작 빵을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급식은 그리스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고기, 반찬과 채소, 심지어는 과일까지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무료 급식 사진을 보시더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있었냐면서 엄청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이것이 바로 선진국 한국이라며 마치 제가 한국인이 된 듯 뿌듯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 후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이어나간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10kg 정도 살도 찌고 더 건강해졌고 심지어 체계적인 고급 훈련을 받은 탓인지 조정의 기록도 더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고등학교 측에서는 직접적인 단기 이민까지 제안해 주셨고 저는 저희 조정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바로 어제 한국에서의 스포츠 단기 이민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태어난 그리스도 물론 좋은 나라이지만 살면서 이렇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이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여 딸이 남자친구네 집으로 찾아간 어느 프랑스인 부부. 하지만 그들은 한국 예비 사돈과의 인사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채 깜짝 놀라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부부의 딸은 자기 부모의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예비 사돈 부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두 부모들 사이에 낀 젊은 커플은 여전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표정과 반응들이 나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한국인 남자친구를 둔 프랑스인 나나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공립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인 휘재 씨를 이곳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제 영혼의 단짝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휘재 씨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프랑스의 공립대학들은 학비가 매우 저렴하기에 꽤 많은 동양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죠. 처음에는 휘재 씨도 다른 동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휘재 씨를 눈여겨보게 된 일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과별로 축구 대회를 했고 상대편의 선수로 휘재 씨가 나왔죠. 한눈에 봐도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키가 큰 휘재 씨는 눈에 띄었고 그리고 경기에서 매너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반칙성 태클로 씨와 서로 무릎이 부딪혔고 오히려 상대 선수가 쓰러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프랑스 남자들 같으면 먼저 반칙해놓고 심판의 휘슬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겠지만 휘재 씨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에 구경하던 학생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그렇게 그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고 제가 먼저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어 사귀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에 만난다는 느낌이었지만 휘재 씨를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알뜰한 생활 습관과 다른 유럽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친구인 저를 아껴주고 아기 다루듯이 대해주는 자상한 모습에 더 빠져들었죠. 처음에는 매너 좋고 키 크고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귀었다가 결국 그의 내면에 빠져든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귀게 될지 몰랐지만 3년 넘게 연애하면서 휘재 씨와는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와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휘재 씨는 그동안 학교나 집 주변에서 고철 같은 게 있으면 자주 주워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답게 그 고철들을 활용해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든다던가 볼만한 장식품을 가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청혼을 할 때에도 그가 직접 가공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었죠. 이 정도로 휘재 씨는 금속을 다루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재 씨는 그런 재능을 인정받아 학교 잔디밭에 조형물도 설치하게 되었죠. 그만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휘재 씨가 단순히 기계공학과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취미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휘재 씨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대신에 고철 더미에서 장난감을 직접 찾아오거나 이것저것 붙여서 만드는 등 고철은 자신한테 너무나 친숙한 물건들이고 그런 것들을 주어서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휘재 씨의 이런 습관마저도 귀여웠죠. 그리고 저는 휘재 씨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휘재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을 물려받아 과업을 이어갈 생각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와드려서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런 일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휘재 씨는 프랑스나 한국 어디에서든지 충분히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많이 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었지만 그가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휘재 씨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에 가는 걸 승낙하는 바람에 더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들끼리의 계획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휘재 씨를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양인 사위가 들어온다는 것에 조금 놀라긴 하셨지만 최근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국적이나 인종은 전혀 상관없다며 부모님도 휘재 씨를 환영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휘재 씨와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이 휘재 씨에게 프랑스에 살지 않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셨고 휘재 씨는 저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부모님이 하시던 고물상 일을 물려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색해졌고 휘재 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부모님은 저를 불러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휘재 씨가 고물상 이야기를 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신 걸 알았고 그런 표정을 예비사위 앞에서 표정 관리 없이 그대로 내비쳤다는 거에 1차적으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태도에 더 화가 났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던 부모님은 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서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그 고물상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프랑스나 한국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한다며 그게 최종 결혼 허락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그냥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는 분위기였죠. 한국으로 가는 내내 긴 시간 비행해도 부모님은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나 지루하고 힘든 비행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오기도 했습니다. 겨우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미리 한국에 가 있었던 휘재 씨가 저와 부모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휘재 씨의 살가운 인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직장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라며 은근히 취직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으셨죠. 휘재 씨는 웃으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겠다며 여유 있고 자신 있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휘재 씨는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기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부모님을 잘 챙겨주는 휘재 씨가 듬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참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휘재 씨는 미리 공항 입국장 앞에 차를 주차해 놓았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시고 맙니다. 휘재 씨가 프랑스인들도 타기 어려운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의 드림카가 벤츠 S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휘재 씨는 차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이 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차에 돈이나 쓰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모으겠냐며 저 차 할부금 갚느라 고생하겠다며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를 한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며 말이죠. 저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소리를 칠 뻔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휘재 씨네 집으로 가는 내내 그 화를 억누르느라 힘들었죠. 인천대교를 지나며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부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보다 한국이 발전했다며 상견례를 오신 건지 관광을 오신 건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를 놓고 올 생각이셨죠. 그러고 나서 마음 편하게 한국 구경이나 하다 오자는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휘재 씨네 집에 도착했고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지하 주차장까지 깔끔한 한국의 아파트는 입구부터 고급스러워 보였죠. 콘크리트와 페인트로 마감을 해놓은 프랑스 집들의 지하 주차장과 다르게 한국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마치 쇼핑몰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8층까지 있는 아파트의 38층으로 갔죠. 부모님은 꼭대기는 펜트하우스 아니냐며 서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셨죠. 꼭대기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휘재 씨의 부모님 두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저도 휘재 씨의 부모님은 처음 뵈었지만 휘재 씨처럼 듬직한 체구를 가지신 아버지와 휘재 씨의 얼굴과 쏙 빼닮은 어머니가 나와 계셨죠. 아직 이분들과 어색한 사이지만 벌써부터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반갑게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집보다 넓어 보였고 복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실은 시야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딱 봐도 평생 공무원을 해오신 저희 부모님의 집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식탁에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전통 요리까지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식탁에 다다를 때쯤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주방 옆에 쪽문으로 나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휘재 씨 집에 고급스럽고 장엄한 분위기와 요리까지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걸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죠. 아마 본인들이 실행에 옮기려 했던 그런 계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겠죠. 부모님은 식사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살 집은 여기 한국에서 다 알아서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신경 안 쓰시게 해드리겠다고 휘재 씨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때쯤 돼서야 서서히 미소를 지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어머니께서 한국에서는 장수의 의미를 담은 물건이 있다며 그것을 선물로 준비했다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저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빈손으로 오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받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재 씨 부모님께서는 먼 길 오시게 하느라 저희가 더 죄송스럽다며 선물을 거절하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끝내 선물을 쥐어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휘재 씨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부모님은 비행기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엘리베이터부터 고급스러웠네. 집에 2층이 있던 것 같던데 궁금했는데 가본다고 하면 푼수 같을까봐 못 가봤네. 그러면서 속물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죠. 저는 엄마한테 내가 휘재 씨네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아진 거냐고 물었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떠올라 정말 기가 찼죠. 더 이상 부모님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으시는 분위기라 안심이 되면서도 뒷골이 쫙 당겨오르는 처음 겪는 오묘한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 엄마 아빠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받은 선물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거북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아기 거북이까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껏 사시며 받아온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이었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휘재 씨가 준비해준 그 벤츠 S클래스를 타고 한국을 실컷 여행하시고 프랑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서 휘재 씨와 결혼식 준비를 했고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다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마중 나온 저와 휘재 씨를 보시고는 저는 제쳐두고 휘재 씨에게 다가가 살갑게 휘재 씨를 안아주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에 있던 앙금이 싹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속물이면 어떠냐? 내가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그 집 며느리라며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님 기쁨 아니겠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모셔와서 휘재 씨 부모님과 인사드리면 될 걸 괜히 먼 길 돌아 스트레스 받으며 부모님과 한 달 넘게 냉전 분위기에 설득시키려 했던 걸 후회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신혼은 한 번뿐인데 즐기다 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은 사랑하는 시와 함께 캠핑카로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질릴 때까지 놀다 오라고 기약 없이 보내주신 여행이지만 저는 벌써부터 휘재 씨를 닮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브룬디입니다. 저는 고향인 체스트만에서 현재 서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 전문 서퍼와 해변에서 구호조치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 앞에 있는 바다에서 수영을 해왔어요. 15살쯤 되자 아버지께서는 제게 서핑을 알려주셨고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체스트만에서 서핑을 즐겼죠.
체스트만의 높은 파도와 자연이 주었던 풍광은 저를 이루는데 큰 몫을 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질 때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해변에서 놀았던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면 금방 마음이 스르르하고 풀려버립니다. 캐나다의 체스트만 지역은 파도가 풍부하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핑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서핑을 배우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서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매년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국에도 강원도 양양군의 죽도 해변과 같이 파도가 충분히 좋은 서핑 장소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서핑 장소를 비교해보면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들이 많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파도와 조용한 분위기를 냅니다. 캐나다에서 서핑을 배우려면 국제적인 서핑 문화를 경험하고 많은 서퍼들과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서핑을 배우면 캐나다보다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와 제 친구들은 체스트만의 실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침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한국 제주에 있는 해변으로 서핑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화두가 나왔고 며칠 친구들끼리 모여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한국에 있는 제주로 서핑을 가기로 결정하게 됐죠. 여름방학일 때라 시간도 넉넉했고 평소 알뜰하게 소비 생활을 해온 탓에 제주행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말이죠. 오직 아름다운 해변의 풍경과 안정적인 파도에 몸을 실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의 많은 서핑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원도 양양군의 죽도 해변으로 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체스트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길 것 아니냐. 우리에게는 휴식 같은 바다가 필요하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는 제주에 있는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 가기로 일정을 잡았죠. 제주 중문색달 해변은 파도가 높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는데 한 표씩 던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체스트만에 있는 한 스타벅스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러고는 장시간 동안 비행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비행기에 올랐을 때 한국을 안내하는 책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고도로 성장한 국가로 현재는 세계에서 주요 경제대국으로 인정받는 7개의 국가로 구성된 그룹 지세에 속하는 나라라고 안내돼 있었죠.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88올림픽도 치른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앉은 좌석에는 한국 음악과 한국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는데 10시간 동안 비행하며 지침 없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연달아 보았죠. 한국만의 개성 있는 선율은 환상적이었고 영화는 모두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이 어찌나 깨끗하고 향기마저 나는지 저희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어 반문하기 일쑤였죠. 공항 안에는 몇몇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었고 공항에 상주하는 특수 경비들이 순찰을 돌기 바빴죠. 왜 한국이 세계 항공계에서 늘 상위 실적을 달성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의 일정을 서울에서 보내고 제주 중문색달해변이라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모두가 몹시 배고팠기 때문에 명동 먹거리 시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많은 메뉴가 적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어로도 음식 메뉴를 적어놔 메뉴를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다양한 한국 음식은 저희 모두가 입을 쩍하고 벌릴 만큼 새로운 것이었고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싸서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명동 곳곳을 돌며 쇼핑에 나섰습니다. 아기자기한 장신구부터 화려한 옷까지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명동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덕분에 예쁜 귀걸이 하나와 썸머 베케이션 티셔츠를 하나 구매할 수 있었고요. 레이니와 메이스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사다 드릴 한국 전통주를 구매했어요. 그렇게 들뜬 기분으로 쇼핑을 마치고 모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한국의 온 첫날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룸서비스를 이용해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한 친구는 준비해온 기타를 꺼내 비틀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은은하게 취해갔습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마침내 제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먼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탑과 여행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는 어렵지 않게 제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가 물씬 맡아졌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저희는 곧장 제주 중문색달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압도적인 하늘과 구름이 한 아름손에 닿을 듯 했습니다. 뉴욕이나 서울은 건물이나 지대가 높아 이는커녕 구름조차 보기 쉽지 않은 데 비해 제주도에 녹지 않게 지어진 건물들은 가감없는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느 마을을 지나치든지 말을 볼 수 있었는데 제주는 말고기로도 유명한 지역이라고 친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숙소에 도착하자 한 친구는 가방을 침대에 내팽개치며 드디어 제주도에 왔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친구가 유독 유별나긴 했지만 사실 나머지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요. 오후 2시쯤 도착해 짐을 풀고 보니 오후 4시쯤이 됐습니다. 그 야단 법석이던 친구가 서핑을 권해왔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챙겨온 장비들을 점검하고 받아 연안에 다다랐죠. 흐린 날씨였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아 저희는 낮은 파도에 몸을 싣고 서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거세게 몰려오는 파도가 있었지만 체스트만에서 단련된 실력으로 어렵지 않게 파도를 탈 수 있었죠. 다만 조류가 생각보다 거셌고 수온 역시 생각보다 차가웠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연달아 자리를 이동해가며 잠을 잔 탓에 몸이 찌뿌둥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가에는 바다가 성난 것처럼 거센 물살을 일으키고 있었죠. 운이 없는 날이었지만 아무래도 비가 오고 태풍이라도 올 것 같아서 서핑은 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켄과 제이크는 체스트만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걱정하는 모두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켄과 제이크는 장비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창 밖을 보며 오늘은 서핑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날씨와 조류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장비와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기상 상태와 조류가 좋지 않았고 파도의 크기가 워낙 크고 물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가는 해변이었기 때문에 지역 전문 서퍼에게 해변의 특성과 위험한 지형지물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뒤에 입소해야 했지만 저희는 지역 전문 서퍼는커녕 저희와 다른 서퍼들조차 찾아보지 못했죠. 무엇보다 가장 위험이 컸던 이유는 조류가 강한 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멀리 떠내려가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한 사고야 그렇다 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해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은 서핑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이크는 오히려 파도의 크기가 커서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서핑의 재능을 보인 친구였어요. 최연소의 나이로 서핑 자격증을 취득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보다 더 어른인 사람들에게 서핑을 가르칠 정도였죠. 또 어디서 어떤 서핑 대회가 열리든 제이크는 언제나 1등, 아니면 2등을 곧잘하곤 했죠. 또 인기 유튜버로 활동했는데 구독자 수가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서핑에 오르는 방법부터 서핑을 풀고 안전하게 해안가로 돌아오는 방법까지
서핑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제이크의 유튜브에 게시돼 있었죠. 저 또한 작은 대회에서 몇 번 수상을 한 적은 있지만 제이크만큼의 서핑 실력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제이크를 믿으며 우유부단하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은 채 만채 제쳐두고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파도가 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가 몇 번 밀려왔습니다. 몸을 데우는 일에 적격인 파도였죠. 그러고는 이제 조금씩 크기가 있는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온이 적당하다 느껴졌고 조류도 심하지 않다 여겨 저는 이제 큰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억수 같은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파도를 타던 중 서핑보드를 놓치게 되었고 갑작스레 빨라진 조류에 휩쓸려 바다의 중앙으로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뜬 눈으로 바라보는 시연을 받아 속이었을 뿐이죠. 매번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치면 외우던 신을 찾는 주문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다의 중앙에서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몸은 얼음장에 놓여진 듯 몸이 차가웠고 목구멍 안에 있는 바닷물을 몇 번 더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친 몇 번의 호흡 끝에 겨우 호흡을 찾고 진정될 수 있었죠.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과 처음 보는 한국인 남성 2명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 2명은 유창한 영어로 괜찮은지 물어왔고 응급구조센터에 연락했으니 곧 차량이 올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목포로 제 몸을 덮어주었죠. 구급차를 타고 응급구조센터에 도착한 저는 저체온증 진단과 갈비뼈가 2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체온증 진단은 추운 바다에 오래 있어서였고 갈비뼈 2개는 한국인 남자 2명이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인 남자 2명은 정말 미안하다며 괜찮냐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정말 괜찮다며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제이크가 말한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큰 파도를 타고 있던 중 서핑 도구에서 제 발이 떨어져 나갔고 저는 서핑 보드를 잡을 틈도 없이 그대로 바다의 중앙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친구 누구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기에 전전긍긍해 하고만 있었다 말했죠. 그때 해변 위에서 2 사내가 뛰어왔고 바로 바다로 입수해서 저를 구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숨이 멎은 저를 두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겨우겨우 의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들은 한국 해병특수수색대 출신으로 우연히 바다 여행을 왔던 중 위험에 처한 저를 보고 두 말할 것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저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첫날 친구들은 저를 구해준 남자 2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감사함을 전달하려 했지만 2 남자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임시 휴학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보내야 했죠. 욱신욱신하는 가슴이 아플 때마다 저를 구해주고 유유히 자리를 떠난 한국 남자 2명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친절한 의료진에 의해 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외국 여자에게 옆 병상에 자리한 한 할머니는 끼니를 빼놓지 않고 가져다 주시고 또 치워주셨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옆 병상에는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십자인대를 수술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죠. 캐나다 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무엇이냐? 캐나다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길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다니냐 등등 여러 질문을 해왔죠. 또 앞 병상에 입원해 계신 아저씨 곁에는 늘 어린 2 딸이 붙어 있었는데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요.
서양 아이들과 다른 풍모를 내는 아이들이 한없이 예뻐 보였지만 몸이 그런 상태라 아쉽지만 안아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병원 사람들과 정을 붙일 때쯤 제가 다시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됐어요. 옆 병상에 있는 할머니 한 분과 또 옆 병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제 나이 또래. 여자는 살갑게 저를 한 번씩 안아주었죠. 마침내 그 어여쁜 아이들과도 이별의 포옹을 했고요. 회복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와 다시 서핑을 하게 된 오늘. 저는 지역 전문 서퍼 겸 구호조치 가루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 서퍼와 구호조치가 자격증을 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 남자 2명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격증 공부에 매달려 자격증들을 취득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던진 몸,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된 몸, 다시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할 몸이라며 하루하루를 자격증 취득에 매달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익숙하지만 이론으로는 낯선 용어들, 매주 치러지는 시험과 실습, 지역 전문 서퍼와 구호 조치가 자격증을 따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죠. 교육을 받으며 다행히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남자 2명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언제든 타인을 위해 내던질 수 있는 목숨, 그게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사람의 생과 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개입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건 인간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대자연 앞에서 사람의 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배웠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바다에서 업을 행하며 사는 이로서 매일 그날을 추모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아이, 계곡에 놀러 갔다. 물에서 나오지 못한 학생, 무리한 욕심으로 바다 수영을 즐기다 끝내 익사한 사람 등등 서핑 교육이 있는 오늘 아침 마음속으로 다짐해봅니다. 그들이 자연에 맞춰 유유히 바다를 헤엄쳐 나갈 수 있기를, 늘 그들의 곁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